네, 오늘부터 우리 ETT에서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라는 책, 셀리 맥페이그 교수님이 쓰신 2008년 쓰신 책 우리가 읽기로 했습니다. 김준우 목사님이 옮기시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제는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the World and the Global Warming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합당한 신학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신학하는 작업을 위한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뜻도 있어서 매우 상상력을 제공해 줄 책이라고 믿습니다. 서문부터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세계에서 살아야 할 나의 손녀 나탈리와 에블린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서문.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2007년 보고서가 요약해서 보여준 것처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최근의 각성은 매우 심각하고 폭넓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우리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이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온도의 임계점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생명체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변화시킬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 자신이 지구를 파괴하고 생명체들을 대규모로 멸종시키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겁에 질려 있다.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나의 과제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결과를 막기 위해 신학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다. 내가 풍성한 삶을 발표한 후 지난 8년 동안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 책의 에필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주류육 교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죄나 대부분 성윤리라는 협소한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다. 동성애 문제가 교회의 최대 감신사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가?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가? 다른 문제들은 없는가? 지구상의 생명체들에 대한 다른 비전이 실제로 없는가? 우리의 지구가 지금 끔찍하게 비참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기후변화의 위기가 정의와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의 코앞에 디밀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탐욕적인 소비지향적 문화에서 회심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번창할 수 있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풍성한 삶의 결론에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비전은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비전이며, 이것이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비전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의 인습적 관념을 뒤흔들어 놓는 성격에 눈떠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착하지 않다면 적어도 솔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들의 야생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야생의 공간을 갖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야생의 공간은 모든 생명체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으며 그 생명의 잔치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 지배적인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대항문화적이며 대항교회적인 주장이다. 이것은 잘 사는 것에 대해 다른 비전을 말하는 것이며 생소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틀렸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비전의 두 가지 핵심 원리는 정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세적인 원리다. 그 야생의 공간이 지구 전체의 공간이 되어 우리들 각자는 단지 자기의 몫만을 취하고 우리가 사용한 후에는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미래의 거주자들을 위해 그 집을 잘 수리할 수는 없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풍성한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8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가 초래할 생지옥의 가능성은 우리가 원하는 생명의 잔치에 대한 비전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즉 생명의 잔치에는 모두가 초대받으며 그 식탁은 정의와 지속 가능성의 풍성한 생명의 식탁이며,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 그 야생의 공간에서
정말로 바라는 것으로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자로서 내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신학은 두 가지 핵심 교리, 곧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교리를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하느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간직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만일에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 관해 잘못되고 부적절하며 위험한 생각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학자들의 1차적인 과제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지키고 격려하는 일이다. 물론 이런 과제는 변화를 위한 지구 전체의 과제들 가운데 작은 부분일 따름이다. 다른 사람들, 곧 의사, 자동차 제조업자, 교사, 부모, 기업체 중역, 법조인, 정치인, 농민 등 모두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노력에 공헌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학교의 특성 과제는 우리의 행동에 없습니다. 행동의 뿌리는 뿌리가 되는 작업이다. 신학자의 과제는 제한된 과제이며 어느적 과제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해 다른 언어로 말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의 한계와 가능성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기본 생각들을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부터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다른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숙제를 안고 나는 이 책의 일부에서 지구온난화의 과학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신학에 미치는 영향, 의미를 다룰 것이다. 이처럼 일부의 두 장은 이 책 전체의 기초를 놓는 장입니다. 신학은 오늘날의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읽어내는 것이 신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다. 또한 신학이 책임져야 하는 특수한 과제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그 과제와 관련시켜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장에서 나의 대답은 신학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의 기본적인 표준 가운데 하나가 그 생태학적 보편성이며 이것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게 존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과 그 상황에서 신학이 감당할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2부에서는 핵심 문제로 들어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생태적 전환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든 문제인데 생태적 전환은 탈현대주의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생태적 전환에 기초하여 지구 위에서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교리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 비전은 생태 여성주의와 과정사상, 토착민들의 사고와 해방신학 등에서 넓게 펴져 있었다. 또한 이 비전은 나 자신의 신학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기후변화는 이런 생태적 전환을 부정적이며 위급한 방식으로 촉구한다. 즉 기후변화는 우리의 인습적인 소비문화적 인간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교 전통의 성육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며 우리 시대에 적합한 것도 아니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중심이 되는 3장, 4장, 5장은 우리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삶을 다룬 것으로서 내가 풍성한 삶을 발표한 이후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씨름했던 나의 신학 작업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지구온난화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에 대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는 말이다. 3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두 가지 도전과 내가 제안하는 신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하느님께 예배하는 일, 그리고 도시의 생태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은 어떤 것일까? 자크 데리다와 관련된 문학 및 철학 운동인 해체주의는 인습적인 신관이든 재구성하는 신관이든 간에 신관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향해 연민을 갖는 신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여전히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해체주의가 의심하는 것, 곧 숨겨진 우상 숭배와
종교적 언어로 표현된 근본주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모든 신학에 적용되는 것인가? 성례전적이며 예언자적인 신학,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계 속에서 발견하며 나의 생활 방식을 제한시키고 희생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신학은 용납될 것인가? 6장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연민에 초점을 맞추고 신학적 주장을 잠정적인 것으로 보는 신학이 해체주의에도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신학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7장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또 다른 도전, 곧 도시생활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현실을 다룰 것이다.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21세기 대도시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친다. 성례전적이며 예언자적인 종교적 입장, 곧 신관을 이 세계 속의 하나님의 표징에 한정시키고 우리가 이 세계의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이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대도시들을 위한 신학의 핵심적 통찰력이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위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곧 절망과 희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리가 직면할 기후변화의 생지옥 현실 속에서 우리는 8장에서 어떻게 인류와 지구 자체를 위한 정의와 지속 가능성의 다른 세계가 가능할 것인지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의 야생적 공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우리 내면의 동경이 단순히 환상인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희망일 따름인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과 과학이 우리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외면하지 않을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절망과 희망의 문제를 좀 더 뿌리 깊게 다루어 우리가 만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 책 전체를 통해 드러낸 점, 즉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으며 존재한다는 점을 더욱 깊게 추구할 것이다. 세계는 하나님 안에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은 항상 세계 안에 현존하시며 세계를 위해 현존하신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신을 반영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영국의 시인 제라드 맨리 호킨스의 표현처럼 미친 세상 위에서 성령이 따스한 가슴과 밝은 날개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과거의 신학 전통에 비춰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작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다. 우리들 각자는 신학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보통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세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무의식적이거나 분명히 말로 표현하지 않는 신학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한 신학들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 그런 신학들에 입각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일과 국가적으로 행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이처럼 신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이 책을 썼다. 신학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분명히 유일한 대책은 아니지만 일정한 역할을 감당한다. 신학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태도 자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도록 돕는다. 또한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현재의 생활 방식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현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준다. 신학은 이처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의도와 뭐 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혹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한신우제는 신학도도 아닌데 이런 신학적인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13페이지 보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다 이런 책을 읽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이 그 4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절망과 희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희망의 신학 그 부분을 다룰 것인가 이런 생각. 그 신학자 누구시죠? 몰트만. 몰트만이죠. 네. 혹시 연관되나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몰트만 이야기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옵니까? 어쨌든 그 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그 비관적인 그런 네. 결론에 이르게 되고 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봤자 뭐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신학적인 대답,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되게 감동적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에 감동적. 그렇구나.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책들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희망, 절망 이런 문제를 네. 딱 하나의 아예 그냥 주제로 잡아서 다루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네, 눈에 띄네요. 또 어떻게 재상행제는 뭐 기대감이 생깁니까? 계속 다루는 부분이 결론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신을 반영하는 존재들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작년부터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동참할 것인지 이 부분을 알게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태선 형제는 고신 신학의 입장에서 좀 뭐 걸리는 거 없어요? 이 신앙을 너무 짧게 보시네. 최고의 신학 아닙니까? 고신 신학. 최고로 높다고 자꾸 자랑하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학은 과거의 신학 전통에 비춰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이 되게 좀 계속 배워왔던 이 신학에 대한 우리 신학에 대한 얘기를 보면 동일한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얘기할 때 그 밑바탕이나 생각은 전통적인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적인 걸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좀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되게 좀 이 어떤 작업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 되게 기대가 되고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되게 가장 전통적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위에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면 궁금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작업들이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분명한데 되게 큰 어떤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을 네. 어쨌든 우리 이 모임이 이제 Experiencing the Trinity,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책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증거와 결과. 기후체계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의 대기온도와 바다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만년설과 빙하가 폭넓게 녹아내리고 있으며 해면 고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을 통해 관찰되는 것처럼 명백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 2007년 2월. 기후변화의 현실을 부인하지 마라. 엘고어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책 불편한 진실에서 윈스턴 처칠을 인용하고 있다. 우유부단, 임시변통, 미봉책과 비효율적 대책, 미루기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미 우리는 결과로 말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처칠이 이 말을 한 것은 1936년 유럽 대륙에 전대미문의 결과를 초래할 폭풍이 몰려들 때였는데 그 폭풍은 유대인 대학살에서 극에 달했다. 대서양 양쪽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그런 폭풍을 믿고 싶지 않았다. 현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그만큼 깊고 넓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그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인류와 지구에 미칠 위험성이 그 당시에 못지않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1936년 나치의 위협보다 그 증거가 훨씬 명백하다. 2007년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4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일부는 과학적 근거이며 2부는 그 결과, 3부는 완화 노력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평가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든다는 점과 인간의 활동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확신 90%라는 점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중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가 산업혁명 이후 계속 증가했으며 지금은 산업혁명 이전 시대의 농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2.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에서 증가하는 것은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3.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65만 년 동안의 자연적 탄소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4.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변화는 지구 전체, 대륙, 지역 차원에서 관찰되어 왔는데 북극 온도, 빙하, 대양의 염도, 바람의 변화 등이며 이런 변화는 가뭄, 홍수, 무더위, 열대성 저기압 등의 극단적인 날씨를 초래했다. 5. 온도 상승과 해면 고도 상승은 인류가 탄소 배출을 아무리 삭감해도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될 것이며 무더위, 가뭄, 극단적인 날씨는 더욱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IPCC는 지구 온도가 2100년까지 섭씨 6도 상승할 수도 있으며 21세기 동안에 4.5도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지구의 기온이 섭씨 4.5도 상승한다는 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번 빙하 시대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단지 5도가 내려간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구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IPCC는 보수적인 단체이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해 많이 인용되는 본문을 발표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의 합의된 견해만을 보고할 뿐이지 자체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 팀 플래너리는 그의 책에서 IPCC 보고서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IPCC의 발표는 과학계의 주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며 또한 훌륭한 과학의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다. 단지 최소 공약수를 발표하는 것일 따름이다. 물론 매우 더디게 발표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발표되는 IPCC 평가 보고서가 매스컴과 정부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의된 견해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만일 IPCC가 무슨 말을 하면 믿는 게 좋다. 그리고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좋다. 기후변화의 얘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어떤 과학 지식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헬고가 지적한 것처럼 기후변화에 관해 과학자들이 인용하는 잡지의 발표는 928개의 논문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의심하는 논문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러나 일반 신문에 발표된 기사들 가운데 53%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두 개의 입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스컴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발표를 부추기려는 입장을 그대로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그 대기 중에는 무책임한 것이다. 오늘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다루는 첫걸음은 처칠이 1936년에 우리를 상기시켜준 것처럼 현실에 대한 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사이언스지에도 편집장 도널드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이 주제, 기후변화를 놓고 이처럼 강력한 합의를 이룬 것은 과학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IPCC 보고서가 출판된 이후 헬고와 IPCC 위원회의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확고한 전언이다. IPCC 위원회는 기후변화 문제가 전제가 통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벨상이 지구온난화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미는 지구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더욱 심각한 경쟁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폭력적인 갈등과 전쟁의 위험을
증거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인류의 안보 문제이자 지구의 안보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테러와의 전쟁보다 더욱 전면적이며 영구적인 안보 위협이다. 더군다나 2007년 11월에 발표된 IPCC 최종 종합보고서는 2007년 2월의 보고서보다 더욱 불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더욱 빠르게 녹고 있으며 즉각적인 전 세계적 행동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더 이상 무엇을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시나리오는 흔히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사건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태풍, 가뭄, 홍수, 식량 부족, 빙하의 해빙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들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악의 예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많은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왔던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거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매우 불길하다. 단순히 점차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온도 상승 추세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명체들이 생존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온도가 21세기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적응할 시간을 준다면 온실가스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IPCC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률이 이미 전대미문의 높은 수치이다. 지구의 온도 상승이 이미 상당한 차원에 도달하여 양성 피드백 효과를 내고 있을 정도로 불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제임스 러브룩은 이렇게 설명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인 것은 지구 체계인 가이아가 양성 피드백의 악순환 고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온실가스에 의해서든 북극의 빙하나 아마존 산림이 사라지기 때문이든 간에 온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그 영향은 단순히 적응할 만한 것 이상이 된다. 마치 우리가 몸을 덮이려고 불을 피웠다가 방심하면 연료를 쌓아 놓았기 때문에 불이 가구에 옮겨붙어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구온난화 역시 불처럼 가속도가 붙게 되어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과학자들은 이 양성 피드백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데 가속도가 붙도록 만들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은 고리처럼 작용하여 온도 상승과 해빙이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눈과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지구온난화를 줄여주지만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물이 더욱 많아진다. 얼음은 거울처럼 태양광선을 반사시켜 온도를 안정시키지만 바다는 태양열을 흡수한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닷물은 얼음의 가장자리를 압박해서 더욱 빨리 녹게 만든다. 매년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면 나머지 얼음이 폭발적으로 녹아내릴 것이다. 거대한 얼음이 빠르게 녹게 되면 해수면이 몇 미터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섬들과 저지대 해안 지역은 물에 잠길 것이다. 미국의 빙하연구소는 최근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북 뱃길, 그린랜드 서쪽에서 북극해를 지나 알래스카에 이르는 길. 이 뱃길이 활짝 열렸다는 제목의 성명서는 북극해를 통한 환상적인 해상 운송 루트가 2007년 8월에 거의 완벽하게 열렸음을 알렸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과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런 사실은 그 다음해 여름에는 얼음의 기반이 더욱 줄어든 상태에서 녹기 시작한다는 뜻이며 북극점을 포함해 북극지방 전체에서 여름에 얼음을 볼 수 없는 시간을 그만큼 앞당기게 된다는 뜻이다. 과학자들은 그 시간을 2030년으로 예상한다. 2007년 IPCC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그 양성 피드백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빠른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들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연구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바다와 육지의 흡수 능력이 줄어들어 지구온난화가 IPCC의 보고서보다 더욱 빠르게 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다와 육지가 지구온난화에 반응함으로써 열을 더욱 적게 흡수하게 되어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한 연구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가 지구 온난화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양성 피드백이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 기후가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지구 변화 상태가 아직 영원한 상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유성 변화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에 예정된 지연 구조 때문이다. 지구의 기후 체계는 거대하고 옥셈에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기후는 항상 변할 것이다.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든든한 일정한 한계 속에 머물렀다. 지구가 지금보다 더 추웠던 적이 많았으며 지금보다 더웠던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보다 약간의 차이였을 뿐이다. 이처럼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작동시킨 온난화 과정은 그 자체를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으로서 특히 그 변화의 가속도 측면에서 매우 드물고 근본적인 사건이다. 탈락의 영향은 섣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긴박하게 행동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을 유지시킨다 해도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완전한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의 기후 체계가 모든 부분에서 더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기 온도와 지표 온도가 상승하고 여름과 비가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의 해수 온도가 모두 상승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고르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이 사실에 대해 섬뜩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인용 기후 체계 자체 속에 들어있는 이처럼 지연시키는 구조는 어떤 점에서 다양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후 모델의 도움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예측하게 되고 그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분명히 불행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대기 중에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그 영향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 세대에 떠넘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인용 닫고. 콜버트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온난화가 제기하는 이상한 딜레마를 벗겨보도록 도와준다. 즉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태는 괜찮을 것이지만 갑자기 아마도 10년이나 20년 내에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 그린랜드나 남극 서부에 얼음층이 녹는 것처럼 중대한 온난화 사건이 일단 시작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 즉 내장된 지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대재앙 시나리오에 익숙하지 않다. 그것은 노로 젓는 배 안에서 장난을 치는 것에 비유된다. 우리는 배를 기울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배를 뒤집어 엎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배가 전복된 상태이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비교적 안정된 기후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동을 즉각적이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라는 이 현상의 성격상 그 증거가 더욱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특성, 즉 일단 온난화가 시작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강화시키며 불가피하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기후는 지구에서 매우 중요하며 거대하고 매우 취약한 연동체제이다. 기후는 생명체를 허락하며 유지시킨다. 기후체제가 불안정해지면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우리의 생활 방식을 평상시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신중한 평가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의무인 것을 깨우쳐 준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묵시론적이거나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식적인 것이다. 우리는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과 자동차, 몸에 대해 보험을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협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성이 적고 덜 중요하다고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기후변화는 간단히 말해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광산 속의 카나리아 새처럼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변해야만 한다. 사회정의, 평화, 번영, 자유 등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문제들은 우리의 지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실제로 우리 시대의 제2차 세계대전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는 최대의 위협인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내면화시켜라.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다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구의 건강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의존해 있는지를 깨닫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가 매번 숨쉬는 공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진 대기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며 만물을 만물과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가 대기에 완전히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묘사하면서 팀 플래너리는 우리를 의식화시켜준다. 우리의 한파 속에서 우리는 지구의 거대한 공기의 혈관과 연결되며 이런 방식으로 대기는 우리의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갓난아기의 볼기를 때려 첫 숨을 끌어내고 임종하는 이의 입술을 거울이 비춰주는 오래된 관습은 우리 존재의 서표인 셈이다. 우리 내부에 불을 지펴주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생식하도록 해주는 것은 대기의 산소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거대한 공기의 바다로부터 직접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오래 사용해왔던 강장제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다. 모든 성인은 매일같이 평생 동안 그 공기 13.5kg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이론문을 복사해서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천천히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른 관점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출생에서 죽기까지 매 순간마다 생명의 산소를 취하는 호흡 과정에 주목하는 것 반방들이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일, 우리가 존재하고 성취하는 일 모두는 단순하고 계속적인 호흡 과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일은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성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애당초 존재하도록 허락해준 것을 성찰해야 한다. 이런 흐르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스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2단계 표현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소비하는 것을 비롯해서 소비주의 생활 방식에 중독된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성분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는 합력적이며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기초인 지구의 대기를 존중할 때가 된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근본적인 각성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세계적인 딜레마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인류와 그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의 무게 때문에 지구에서 연결된 체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최근 경험하는 이상한 날씨의 몇 가지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일격을 내치릴 수 있다. 날씨가 일상적 대화의 안단 주제로서 계절이 바뀜에 따라 겨울은 일과 봄에는 이를 기대하는 데 익숙했던 우리를 최근의 이상한 날씨는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새로운 날씨는 예전과 같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날씨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플래너리는 예컨대 공기가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하는 현상에 대해 반응하기 위해 대기는 하나의 기후 상태로부터 즉각 매우 다른 기후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폭풍, 가뭄, 홍수, 바람의 패턴이 지구적 차원에서 바뀌게 되며 이런 일들이 다소간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기후를 급작스럽게 변하도록 만들어 노로 젓는 배의 경우처럼 하나의 안정된 상태로부터 갑자기 다른 상태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경고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곧 물리적, 감정적, 문화적, 경제적 영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기초로서의 날씨 체계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이처럼 변덕스럽게 불안정하며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편안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또 다른 경고음은 지구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빙하인데, 알프스 산맥의 빙하보다 100배나 더 양이 많고 히말라야 고원에서 비롯된 7개의 강을 통해 세계 인구의 40%를 위한 식수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써 인류의 40%를 위한 식수가 심각하게 고갈된다는 것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 동토는 지난번 빙하 시대 이래로 얼어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녹아내리고 있다. 이 툰드라 지역은 탄소가 700억 톤이 저장되어 있는데 영구 동토가 녹아내림으로써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의 탄소량은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량의 10배에 이른다. 여기서 예측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생태학적 산사태이다. 우리는 이처럼 극적으로 다른 날씨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예상하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깨우는 이런 경고음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고 있던 세계와는 매우 다른 세계 속으로 이미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가뭄, 폭풍, 무더위, 태풍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한 변화의 임계점에 가까이 도달했으며 그 결과는 우리의 의식주 생활과 여행, 상업, 자녀 양육, 의술과 법률, 도시 건설과 식량 생산 등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지구의 기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이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다. 즉 특별히 더운 여름이나 특별히 추운 겨울을 겪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날씨 속에서 단지 예외적인 것들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기후에 의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모든 생명의 기초인 대기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날씨를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 확신을 통해 매우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빙하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며 우리의 미래에는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생활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기후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키우는 기후에 대해 우리가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스트 국가의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연합국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전쟁에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전쟁에서처럼 분명하지 않다. 조지 몬비오트가 지적한 것처럼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는 정말 있을 법하지 않아 보인다. 전등을 켜는 일, 주전자에 물을 채우는 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자동차를 타고 물건 사러 가는 일 등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럴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 중에 많은 것을 이제는 나쁜 일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처럼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뀐 사례들 중에 비행기 여행이 대표적이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왕복 비행을 하면 승객 1인당 1.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1년치 소용량에 해당된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파트너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해야 하는 거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몬비오트는 이런 사랑의 여행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는 사랑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어느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신중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내세운 차량을 운전하는 것조차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분산적 사람들이 바뀌어야 할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는 비행기 여행을 거꾸로 제한하는 일이다. 이런 제한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을 철저하게 바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은 매우 최근의 현상이며 세계 인구의 소수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따릅니다. 몬비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조작해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와 같은 일본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장르의 비전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위해서는 상상력의 도약을 필요했다. 50년 전에는 아무도 미국에 살면서 뉴욕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비오트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비하는 여행과 같은 20세기의 대안적 세계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에너지를 매우 적게 소비하는 여행과 같은 또 다른 대안적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행기 여행은 도덕적 문제도 제기한다. 즉 우리처럼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비행기 여행이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켜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생물체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비행기 여행이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비행기 여행은 이제 여행자들에게 도덕적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대기의 보편성, 복잡성, 취약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더욱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여행의 횟수, 거리, 속도를 제한하고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지구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우리는 근대가 만든 세계와는 다른 대안적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기 시작해야만 한다. 탈근대의 세계는 다를 것인데 인간에게 반드시 덜 행복한 세계는 아닐 것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소비하지 않은 채 풍성한 삶을 발견해야 하는 세계임에 틀림없다. 엘 고어는 이런 사실을 새로운 기술과 낡은 기술의 영향을 비교하면서 간략하게 요점을 지적한다. 낡은 습관 플러스 낡은 기술 이퀄 예측 가능한 결과. 낡은 습관 플러스 새로운 기술 이퀄 극적으로 변화된 결과. 우리의 낡은 여행 습관, 곧 걷기, 자전거, 말, 배, 기차를 이용한 여행 습관은 자동차와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우리는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 욕망과 의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만 제한되었다. 바뀐 것은 여행 기술이며 그 결과 에너지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이런 패턴은 전쟁에서도 볼 수 있다. 활과 화살, 소총을 사용했던 기술에서 지금은 원자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도의 기술을 동원한 전쟁을 한다. 전쟁에서 더 이상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마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들과 그 시민들을 대량으로 파괴시킨다. 여행도 더 이상 발, 바람, 전기를 이용한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욕망이 있고 경제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출퇴근까지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세계에서처럼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들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당신이 나이 50이 넘었다면 혹은 그보다 젊다면 사람들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집에서 살고 집에 차가 한 대뿐이며 전자장비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뿐이며 학교에는 걸어다니고 직장에는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다니며 비행기 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했던 시대를 기억하거나 상상해보라. 우리가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50년 전의 생활 방식을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으며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잘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방만한 소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인들은 위에 설명한 방식대로 살았던 1957년보다 지금 결코 더 행복하지 않다. 다른 세계는 필연적으로 현재보다 나쁜 세계라고 믿는 정신적 마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다른 세계, 지구의 자원을 지구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분배 정의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우선하는 세계를 꿈꿔야 한다. 우리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구의 경제 안에 어울리는 것이 되도록 조정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86년은 지구와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때이며 그 이후 우리는 그 한계를 초과해서 환경 격차를 쌓아온 셈인데 이 환경 격차는 우리의 기초 자본을 잠식하는 것을 통해서만 유지될 사람입니다. 이 잠식은 수상자원의 과잉, 남의 목축지가 사각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축산관의 산림 파괴,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등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환경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한다. 결국에는 환경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결과를 직시하라. 지구온난화의 결과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2007년 IPCC의 4차 평가 보고서의 두 번째 항목인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과 취약성의 결론으로서 이것은 기후변화가 이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페리가 지적한 것처럼 처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기후변화의 모델들을 놓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를 추측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기초한 개론적 정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뭔가나 그 결과는 불공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달리 3%만 차지한다. 그러나 북부의 부유한 나라들은 그 불행한 결과를 별로 겪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값비싼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나라는 이미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시키며 홍수 방지 장벽을 세우고 가뭄에 저항하는 유전자 조작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일대학교 경제학자 로버트 맨델손은 IPCC의 결론과 관련하여 원래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 함께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골고루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벽에 틈이 생겼으며 북부의 선진 산업국 국가들로서는 자신들에게 적어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는 최악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IPCC 의장 라젠드라 파초리가 지적한 것처럼 기후변화에 누가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전체 상황의 불공평함은 실제로 엄청난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헨리 밀러가 더욱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앙은 민주적이지 않다. 값싼 선실이 있던 훨씬 많은 승객들이 실종되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총 배출량은 1850년 이후 전체 배출량의 8%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56%는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의 성장하는 기업들과 환경 전문 변호사들은 제1세계가 제3세계의 기후 부채를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초리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이 지구적 책임이 되었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비록 제1세계가 가까운 장래에 자신들을 보호할 조치들을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해도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처럼 거대한 나라들이 빠르게 중요한 오염물질 배출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세계는 자신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인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해서 우리의 방탕한 소비주의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결과를 직시해야만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다른 상황들과 비슷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다른 삶의 가능성과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시장 자본주의를 부추긴 인간관, 즉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지닌 개인들로 이해하는 인간관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위기인 기후변화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사실은 이런 인간관이 불이하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진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 우리가 인간을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개인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과 기본적인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의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을 세우는 데 집중한다 해도 우리의 공동 운명, 즉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공기를 호흡해야만 한다는 공동 운명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인류의 공동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위기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의 관점에서 인간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책임이 있는 집단과 최악의 고통을 당할 집단은 같은 집단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 생태적 문제와 정의 문제 사이에 명백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구온난화에 관해 경고하던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인간의 가난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 괴짜들로 간주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의 문제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분리, 즉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주의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비주의가 초래한 결과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관건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당하게 된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일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도와서 그 피해를 줄일 기술을 제공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기후변화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지구 온도의 상승을 앞으로 50년 동안 섭씨 2도 이내로 제한시키는 일이며 미래에는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특히 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던 우리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가뭄, 기아, 홍수, 질병 등에 맞서 그 피해를 줄일 전략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나눌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화목의 200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사람들과 자금 및 기술을 공유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이미 인간이 이제까지 직면했던 가장 복잡한 시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물의 관점에서도 가장 복잡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행동할 방법을 찾아라. 기후변화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게 되고 그 영향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내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책임을 의식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처칠의 말대로 우유부단, 임시병 등 위봉책과 비효율적 대책, 미루기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자진해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행동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실은 아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위기는 너무 크고 폭넓으며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시작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우리 정신을 마비시키기 쉽다. 플래너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지구 전체의 운명을 생각할 때 무엇이 관건인지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정도인데 우리가 섭씨 3도를 상승시킨다면 수십만 가지 생명체 종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며 아마도 수십억 명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인정하면 우리의 첫 반응은 절망감이다.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의 중요성과 거대함에 압도당하기 쉽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위기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자고 싶고 다시 순진하고 무지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일단 기후변화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행동을 해야 할 차원들이 많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의 셋째 항목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가 보여준 기쁜 소식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점과 경제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온실가스를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 비용은 만일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지구적 GNP의 3% 정도 소요될 것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만일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다. 만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기관들과 정부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세금을 조정하고 장려금을 준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21세기 말까지 지구온도를 섭씨 2도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과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들을 멸절시키는 묵시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을 알고 있으며 그 기술도 알고 있다. 2007년 IPCC 보고서의 셋째 항목은 에너지 공급, 교통, 건축, 산업, 농업, 산림, 쓰레기 처리 등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구체적 감축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다. 더군다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 즉 규제 조치들과 기준들, 세금, 거래 허용량, 금융 장려금, 자발적 동의, 정보 확산 장치 등의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 보고서의 온실가스 감축 조항은 모든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미 손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행기 여행을 하거나 레저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요금을 지불하여 상쇄시키는 방식이 그런 것이다. 그런 요금은 산림을 벌채한 지역에 나무를 심거나 개발도상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처럼 제1세기에 부유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의 요금을 내고 자신들의 죄의식을 무마하려 한다. 이런 상쇄 요금이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양심을 가볍게 한 채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목표대로 지구 온도를 현재보다 섭씨 2도 이내로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큰 노력을 요구하는 심각한 과제로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제1세계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인 동시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1세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어떤 단체는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선호하며 또 다른 단체는 정부의 규제 조치가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IPCC 보고서는 모든 분야에서 작업할 것을 추천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정부와 기업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떠나 모든 자원을 동원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체 혹은 국가 사이에 경쟁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필요로 한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을 줄이도록 격려하여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런 건물을 지으며 여행 형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효율적인 전력 생산, 자동차, 건물, 교통을 위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작업 방법, 여행, 식사, 놀이 등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차원에서 행동하기 위한 이런 모든 제안들의 배후에 놓여있는 난관은 만일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문제는 정부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정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몽비오트가 지적한 것처럼 기후변화와 싸울 때 우리는 부자 세계의 석유회사들과 항공사들과 정부들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한다. 우리가 적이다. 상대를 통제하는 기관과 전쟁을 일으키는 기관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무슨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관들은 은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몽비오트가 지적한 것처럼 유권자들은 정부가 규제 조치를 만드는 데 실패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규제 조치를 만든다면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하며 다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개인과 정치 사이의 이런 연계성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기초적인 믿음이 기업과 정부 모두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지구를 구원하지를 못할 것이지만 개인과 정치 사이의 연계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몽비오트의 이런 도발적 기술에서 그 연계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의 인간에 맞는 신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부의 규제 조치, 그 정말로 인기 없는 규제를 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이번스럽다. 우리가 정부를 선택해서 정부가 우리의 사는 방식을 강제로 바꾸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는 제자리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연계성이 원처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도록 강제해야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만들어낼
국회의원을 선출해야만 한다.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구 위에서 더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줄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살려고 하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입맛, 우리의 죄 많은 탐욕적 성향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행동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쉽게 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격려하는 일이다. 그래서 몬비오트는 기후변화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운동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두 극, 곧 개인과 정치 사이에서 중요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동이 필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 곧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에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휴가를 즐기는 방식까지 모든 활동이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믿음으로부터 집단적인 규제 조치들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적어도 3단계가 포함된다. 첫째로, 우린 중산층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우리 위치에 대해 철저하게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새로운 입장을 우리의 기관들 속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과 그 위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생각이 바뀌고 그 새로운 입장이 기관들의 차원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서 필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률과 기관들 속에도 있다. 즉 개인과 정치는 교묘한 춤을 추면서 개인이 정치를 이끌었다가 다시 정치가 개인을 이끄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잘 드러낸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난다. 첫째는 1954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재판 사건으로서 공립학교에서의 인정분리를 불법화시킨 재판이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변해야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서가 훨씬 복잡했다. 법은 백인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을 통합시키도록 강제했으며 그 후 50년 동안 변화가 일어났다. 즉 아직도 백인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백인들의 마음과 정신은 공적인 시설에서 평등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보했다. 또 다른 사례는 캐나다의 공중보건과 교육체계이다. 캐나다에서는 의료보장과 교육이 기본적으로 단일 과정이다. 캐나다 국민들은 그 두 체계의 부적절함에 대해 분노하지만 그들은 단일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체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주의적 기준보다는 공동체적 기준을 유지하도록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과 정신은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개인의 변화와 공공의 규제 사이에 춤을 추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과 정치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 춤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개인과 정치 모두의 측면에서 심각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마치 세계대전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듯이 우리의 자원을 동원해야만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인간학적인 과제로서 이 책의 초점이 될 것이다.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에 대해 성찰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지적인 분야들도 물론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제는 함께 공유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기후변화가 21세기에 촉발시킨 지구적 과제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몬비오트는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돈을 쓰기를 꺼려하고 석유, 석탄 등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들에 기꺼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보면서 왜 정부들은 생명권을 파멸시킬 돈을 모으는 것은 그처럼 쉽게 생각하며 생명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은 그처럼 어렵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다. 그 대답은 우리에게 있다. 심지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런 파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답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도록 도와줄 법률에도 있다. 네, 오늘 1장까지 읽기로 했는데요. 기후변화의 위기, 그 증거와 결과에 대한 이 진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IPCC 4차 보고서가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 책이 2008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당연히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어디 큰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일산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 어쨌든 이 당시의 전망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으로 음, 기후 위기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급박한 방식으로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크게 봤던 게, 이분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기를 그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의 변화, 그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시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어떤 환경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마음의 변화부터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한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촉구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 정부 규제와의 예, 춤을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 페리코레시스를 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요즘 정치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대중의 선택, 정치적인 선택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분의 말이 개인과 정치는 교묘한 춤, 43페이지 개인과 정치 교묘한 춤을 추면서 개인이 정치를 이끌었다가 다시 정치가 개인을 이끄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춤이 어떻게 추어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떤 욕망이 작동할지. 근데 되게 상당히 참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현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부터 출발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중국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낮게 평가가 돼 있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 네, 중국이 지금 이 책의 분위기는 개발도상국 같은 분위기로 1세계 유럽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예.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죠. G2까지 갔으니까. 네. 예. 1세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도 가장 많고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곳인데, 정작 피해는 제3세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지금 나와 있는 기후위기 관련된 책이나 또 연구나 또 논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벌써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뭐 혹시 맨 마지막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정부들은 생명권을 박멸시킬 돈을 모으는 것은 겉으로 쉽게 생각하면 생명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명백해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뭔가 작동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죠? 결국은 뭐 기업의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성과도 지구의 건강함이 유지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식이 좀 장기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급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 내지는 애써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쪽이 힘이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디선가 언론이 그걸 부추긴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IPCC 보수적인 그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한데, 그런데 두 개의 입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18페이지, 네. 18페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선진국 제1세계들은 적어도 이제 조치를 취해서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는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일인데, 10년 후에 지금은 다음 세대들이 왜 우리 걸 다 몰아 쓰느냐 이제 난리가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속도가 빨라진 거지 뭐.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38페이지에서 절망감, 그러니까 기후변화 위기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절망감이다. 이런 절망감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결과가 뭐냐면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위기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즐거운 마음을 먹고 자고 싶고 다시 순진하고 무지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 아이 모르겠다. 나라도 좀 편하게 살자. 미래를 뭔 생각하노. 뭐. 지금 당장이 즐기는 게 중요하지. 이거 되게 뭐랄까 되게 공감하는 지적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마음 움직이는 방향이 단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욕망의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이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그 코로나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급한 불을 끄시는 것 같은. 뭐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으면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2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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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